김정은의 숨겨진 비밀 금고가 열리는 그날까지 함께합니다. 이제 만나러 갑니다. 네, 북한의 실세 중에 실세. 김정일과 김정은의 금고지기. 전 일춘의 사위이자 전 쿠웨이트 주재 북한 외교관인 류현우 대사가 쓴 책입니다. 이 제목은 김정은의 숨겨진 비밀 금고. 얼굴을 절반만 하니까 이렇게 날씬하신 류현우 대사님. 그런데 사실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냐면 그동안 몰랐던 이야기, 새롭게 아는 게 된 얘기가 가득하고요. 맞습니다. 또 지난번에 1편을 통해서 핵폭탄급 여러 정보들을 쏟아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사실 저는 특히 김정은의 친형, 김정철의 그 아편 중독자였다. 맞아요. 이 말이 좀 충격적이었는데 김종철이 국가 지도자로서의 자기 결격 사유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아편 중독이었거든요. 초가집에 와서 문을 쾅쾅쾅 두드리더라고요. 한 새벽 1시쯤 됐어요. 그래서 나왔는데 저희 장인어른이 있더라고요. 그 밖에, 문 앞에. 그러면서 이렇게 조용히 하라고. 이제 이내 갈 테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이제 낮에 김종철이가 자기 사무실에 왔대요. 그래서 아편을 좀 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39호실에서는 아편 다루지 않는다. 그 말을 하니까 외국에서도 다 39호실이 지금 아편 장사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좀 달라고 하면서 띠를 쓰더래요. 김정철이 유 대사님 집까지 가가지고 막 떼쓰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막 했던 그게 저는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달라 뭐 이런 네, 얘기하고. 약달라고. 오늘 이 류현우 대사님의 이 김정은의 숨겨진 비밀 금고와 이 밖의 얘기를 들으면 책을 안 사셔도 됩니다. 책을 안 사셔도 됩니다. 약간 부작용이 약간 부작용이 있어요. 그거 안 돼. 아니 그렇지 않아요. 오늘 소개할 내용 이외에도 아직 남아있는 내용이 엄청나게 많아요. 대사님 지금 시작부터 땀나시잖아요. 이화에 이게 무궁무진한 얘기가 이 안에 가득한데 저희가 사실 몇 가지만 탁 뽑아서 말씀드립니다. 김정철이 아편에 빠져 있다는 사실 자체가 저한테 좀 충격적이었고 또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 권력 사회에서 밀려났을까? 사실 아편 중독자라는 것은 지도자로서는 치명적인 결격 사유 아니겠습니까? 그 밖에도 또 재미있었던 게 있었는데 김정은의 최애 프로그램이 뭐냐 이거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한국인의 밥솥. 그리고 생로병사의 비밀이에요. 생로병사의 비밀. 오래 살기 그러니까 맛있는 거 뭐 챙겨 먹고 오래 살고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북한 주민들의 그 K 콘텐츠 못 보게 뭐 그렇게 막아놓고서 자기만 그냥 슬쩍 즐기고 있고 또 하나 재밌는 게 뭐냐면 그 명량이라는 영화를 찍었습니다. 무슨 신장? 야 그게 자신의 최애 영화였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거든요. 다 보는 거예요. 너무 남들은 보면은 뭐 한국인의 밥상 웃기지 않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번 주 한국인의 밥상에 나오면 바로 다음 날 이제 그 식탁이 차려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죠. 영광굴비 갖다 먹었다는 얘기 듣고 얼마나 제가 맞아. 그것도 보리굴비 그거 녹차에다 밥 말아서 냠냠 짭짭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인민들 다 굶고 있는데 혼자서 맛있었나? 저는 그 내용도 재밌었어요. 영광굴비 말고 이 김정은의 활력을 솟게 만드는 게 또 있잖아요. 인간 포도당 주애. 실제로 김정은이 이제 주변 가까운 인사들에게 딸 주애를 보고 힘을 얻는데 힘들 때마다 주애는 나에게 포도당이야. 라는 실은 좀 인간적이고 아빠로서의 독재자의 김정은 말고 아빠로서의 딸에 대한 애정만큼은 굉장히 또 평범하다. 노동당 위에 포도당이 있는 거죠. 야, 역시. 자, 이 책에는요, 아직 공개되지 않은 이야기들이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1편에서는 백두혈통의 여러 비밀을 짚어봤는데 이번 편에서는요, 새로운 이야기가 또 펼쳐집니다. 유현우 대사께서 직접 겪은 일들 그 위주로 북한 외교의 민낯을 낱낱이 파헤쳐보겠습니다. 최근에요, 이 트럼프 대통령, 이 트럼프 2기를 맡게 되면서 이제 김정은과의 또 다른 만남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가 나온 지 오래됐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과연 이루어질까요? 일단은 뭐 우리나라 국사, 한국사뿐만 아니라 세계사에 굉장히 의미를 가진 사건으로 기록될 이벤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인데 뭐 우리 측 반응은 당연히 우리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다 접했죠.
그리고 뭐 미국 반응이나 세계 반응도 우리가 다 접했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뭐냐면 북한 내부의 반응은 어땠을까 이거거든요. 그 힌트가 이 책에 담겨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류 대사님은 그 당시에 이미 북한 외교관으로서 이걸 지켜보셨거든요. 북한 외교관들은 당시 이 노딜 정상회담 어떻게 봤나요? 두 개 1차, 2차 회담이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2018년 6월에는 싱가포르 회담, 2019년 2월에는 하노이 회담. 처음에는 정말 해외에 있는 북한 외교관들이 기대감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까지 미국 대통령이 북한 지도자를 만난 전례가 없거든요. 처음이죠. 처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만났으니까 아무리 무슨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지라도 탑다운 방식으로 이제 무엇인가 송사될 수도 있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 2월에 하노이 회담에서 이제 완전히 회담이 결렬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하노이 회담 이전에도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담보 소환이라든가 그리고 2.13 합의 그리고 또 2.29 합의, 13 합의 이런 합의가 북미 사이에 체결된 합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행되지 못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이행되지 못한 조변에는 무엇이 깔려 있냐면 북한 비핵화라는 안건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비핵화를 하자면 당연히 김정은 체제가 무너져야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 내용이 기본 바탕에 깔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딜로 끝난 하노이 회담 이후에 북한 외교관들의 이 마인드 자체도 싹 바뀌었습니다. 당시 관련해서 되게 재밌었던 일화가 김혁철 대미 특별대표가 당시 이제 북미 협상단을 이끌었거든요. 김혁철이라고 하면 외교관 선배님들 잘 아시겠지만 뭐 북한 외교에서 백전노장이죠. 그런데 싱가포르에서는 분위기가 좋았지만 하노이에서 결국 노딜로 끝나면서 그때 이제 저희 취재 기자들 사이에서도 김정은이 이 노딜 결과에 대해서 대노를 해서 김혁철, 최선희가 앉아 있는 방에서 잿더리를 집어던지며 진노했다라는 게 다 후문으로 이제 저희 기자들도 다 체크를 하고 있었던 때였거든요. 근데 그때 국내 언론 중에서 조선일보가 일면 헤드라인에 김혁철 하노이 노딜 책임 물어 처형 기사가 단독으로 조선일보에 대문짝망하게 난 거예요. 진짜 처형됐어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그 이후에 CNN이 즉각적으로 반박 보도를 했어요. 처형됐다던 한국에서 처형됐다던 김혁철은 살아있다. 그 뒤에 김혁철의 행방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도 없이 이제 시간이 흘러갔는데 나중에 조선일보가 오보를 한 걸로 드러났어요. 왜냐하면 뭐 살아도 산 게 아니야. 그렇지. 노딜의 책임을 물어서 경로가 있었고 그에 따른 후속 조치가 있었는데 미림 비행장에서 총살당했다. 라는 디테일한데? 최죠. 구체적인 하지만 소스가 불명확한 문장을 한 문장에 걸친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뭐 난리 났었죠. 야, 김정은이 이렇게 포악스럽다. 김혁철을 어떻게 비행장에서 처형시킬 수 있느냐라는 얘기가 돌았지만 이제 그 사실이 오보로 드러난 건데 이 책에 김혁철에 대한 진실이 담겨 있어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그때 이랬구나. 뭐가 있네. 김혁철이 그러네. 이렇게 됐구나. 라는 걸 유일하게 제가 이 책에서 확인을 했거든요. 김혁철 어떻게 됐습니까? 예, 이제 2019년 2월에 하노이 그 북미 정상회담이 다 실패로 끝난 이후에 김정은의 지시에 따라서 이 회담에 관계돼 있는 일부 사람들이 다 혁명화 조치로 지방에 내려갔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탄강에 내려가서 1년 동안 하고 혁명화를 하고 올라왔습니다. 예. 그런데 그때 당시 대미 특별대표였던 김혁철이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이 사람한테. 그러니까 북한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서 크든 작든 이 모든 것은 다 김정은이한테 보고를 해서 김정은이 결론에 따라서 행동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는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미국의 카운터 파트너였던 스티브 비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카운터 파트너가 오죽하면 아무런 권한도 없는 북측 카운터 파트너를 대상하는 나에게 있어서 이 협상은 굉장히 스트레스였다. 이렇게 실토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그 책임을 지고 1년 동안 탄강에 가서 혁명화를 한 다음에 올라왔습니다. 죽진 않았어요. 1년을. 그냥 이 사람은 그냥 전달하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오고 이거네. 이 사람은 솔직히 아무 권한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호텔 잡고 그냥. 예, 그러니까 이 사람뿐 아니라 설사 최선희가 대미 특별 대표로 나갔다고 할지라도 최선희한테도 아무런 권한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크고 작은 모든 것은 다 김정은한테 보고를 해서 김정은이 비준해 준 데 따라서만 딱 말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일이 잘 안 풀렸다고 이 강제 노동을 간다고 하니까 너무 살벌한데 아니 저는 이런 회담을 보면은
제일 이제 걱정되시는 분들이 이제 그 통역하시는 분들. 맞아. 통역하시는 분들은 너무 부담이 클 것 같은 게 말 한마디 이거 잘못 통역했다가 이제 큰일 날 수가 있잖아요. 어떠셨어요? 이거 통역하기 전에 여러 가지 벌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가서 피 뽑고 뭐 심장 엑스레이 찍고 뭐 이게 건강해야 되니까. 전염병 있나? 이게 내가 뭔가 걸리는구나 하는 감을 느껴요. 그리고 이제 내일 아침에 행사가 있으니까 오늘 저녁에 절대 술 먹지 말고 옷을 제일 깨끗한 입고 뭐 넥타이도 잘 매고 나와라. 감기 걸리지 않게. 그러면 이제 그날 저녁부터 이제 잔뜩 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침에 호위사령부에서 나와서 별 달린 차 뭐 127번 1호 행사 갑니다. 이러면 그때부터 이제 심장이 고동을 쳐. 내가 오늘 사는 날이냐 죽느냐. 진짜 햄릿이 그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그러니까 잘 되면 내가 잘 나가는 거고 뭐 하나 삐끗 때문에 난 죽는 날이다. 살에 걸려도 안 돼. 그렇죠. 그냥 심장이 그 외교부에서 주소군까지 가는데 한 20분 그 가운데 길로 냅다 달려갔으니까 한 20분도 안 이 걸렸는데 말이. 너무 심장이 뛰고 귀가 안 들리고 입이 마르는데 오늘 나 죽는 날인가 보다. 정말 얼마나 긴장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화장실 도착을 해서 주의사항 받고 대좌가 한 명 들어가서 수령님 1호 행사인데 뭘뭘 주의하라고 다시 한 번 그냥 심장을 그냥 나대는데 죽겠더라고 진짜. 그리고 나오십시오. 수령님 나오십니다. 딱 나왔었는데 심장 터지지. 딱 내리고 이제 위대하신 영상이 탁 빛을 내면서 나타나는데 이게 죽는 날이다 오늘. 심장이 그 귀가 하나도 안 들리고. 와 이거 어떻게 하는데 어머, 어떡해. 근데 살아있는 신이야. 어떤 팀쯤 가서 오는 걸 보는데 여기다 콕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콕이 여기 있었거든. 그러니까 콕이네? 어머. 근데 그 생각 드는데 저 귀신같이 조용해지는 거야. 귀도 열리고 심장도 먹고 그래서 긴장을 안 했어. 사람이구나. 근데 이렇게 와서 에이 오늘 빼빼 마른 놈이 하나 왔네. 어머. 그때도 몸이 좀 말라가지고 나보고 빼빼 마른 놈이라 그랬어. 빼빼 마른 놈이 왔네. 불안한 놈들은 나 왜 이래? 죄송합니다. 수령님하고 인사를 했어. 그랬더니 밤새 편안했나? 물어봐라. 그래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조용히 잘 끝나고 왔는데 정말 무서워. 저녁까지 스트레스. 어떤 피드백이 올까봐 긴장이 안 가라앉는 거지. 이거 다 풀어보거든요. 그렇지. 엄마. 진짜 제대로 그래서 해야 이거 되는구나. 녹음한 거를 다 틀어서 맞춰요. 통역인 게 맞는지. 오 대박. 그러니까 이게 막 정말 긴장을 하는데 5시에 진짜 당연해서 전화가 오는 거야. 빨리 오라고. 야, 얘 죽었다. 갔는데 김일성이가 선물을 주더라고. 홍삼별뿌리. 그러니까 통역을 잘했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살아났죠. 통역은 제가 이제 대통령 통역하시는 분, 그 이대에 계신 분들 두 분하고 뭐 프로그램 하면서 했는데 이분들은 이거를 한 분이 오래 못해요. 네, 그렇죠. 한 분이 못해요. 한 분이 집중해서 잠깐 하고 그다음에 맞아요. 다른 사람이 하고 하더라고. 이게 들으면서 이거를 말로 빼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중요한 직업이 긴장을 하죠. 한 번 들어왔는데 잠깐 머리가 멍해지면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아시겠지만 뒤에 게 다 안 들려요. 단어도 안 돼. 하이지죠. 제가 그때 왜 그 말이 뭐였을지 안 들려요. 와. 참 좋아. 그래서 긴장하는 순간 실수가 나오게 되거든요. 당시에 이제 그 하노이 정상회담에도 실수를 한 통역사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바로 1호 통역사였던 신혜영 통역사인데 먼저 영상 보시죠. Because there were people who are welcoming this meeting. There were people who have remained skeptical about this meeting, but I'm sure that all of them would be watching the moment that we're sitting together, side by side. 저 하연원 이분은 이제 미국의 대한민국 트럼프 대통령. 미국 국무부. So we have made a lot of efforts so far, and we thought that now it's time for us to come 김정은이 to Hanoi, 통역과는 안 sit 보이는구나 together, 아예. and then have this wonderful dialogue. 영어 잘하시긴 하는데. 위원장님 자신이 있으십니까? 위원장님 자신이 있으십니까?
적절하긴 있다고 생각합니다. Well, it's too early to tell. 예단하진 않고. 너 친구야. 저분이 가만히 있었어야 되는데. 어머, 큰일 났다. 대신해줬구나. But from what I feel right now, I do have a feeling that good results would come out. 표정 관리 안 돼, 진짜. 왜냐하면 김정은이 영어를 하거든요. 그럼 잘하죠. 스위스에서 유학했잖아. 아, 맞다. 오마이갓. 와 이게 진짜 김정은이 왜냐면 그 막 유창하진 않아도 분명 귀는 열려 있어요. 열려 있어요. 귀는 열려 있는데 답답하니까 타이밍 못 맞추니까. 저분이 너무 긴장하니까 넣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통역사가 특히 동시 통역사 있잖아요. 동시 통역사가 지켜야 될 룰이 있어요. 그래. 뭐냐면 자기 토를 달면 안 돼요. 진짜로. 자기 있는 그대로 통역을 해야 돼요. 그리고 멈추면 안 되고 당황하면 안 되고 아무리 민감한 언급을 하더라도 그대로 통역을 해야 되거든요. 그 한 미국 기자가 물었습니다. 김정은에게 협상에 자신이 있냐? 위원장님 자신 있으십니까? 적절하긴 있다고 생각합니다. Well, it's too early to tell. 예단하진 않고. 통역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걸 질문하는 걸 뭐라고 할까 이 불충이라고 느꼈나 봐요. 신뢰이거나 혹은 장군님 자신 있으니까 장군님이 이걸 자신이 있냐 이거는 어떻게 통역을 하냐. 주저한 거구나. 주제 넘는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자기가 그냥 컨트롤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지 않게. 머뭇거리니까 이것도 약간 그 의외의 상황이었는데 그 트럼프 통역관 있죠? 이현양 선생님이요. 이쪽에서 김정은 통역관이 이제 머뭇거리니까 자기가 대신 통역해줬거든요. 이것도 솔직히 하면 안 돼요. 이것도 룰이 아니죠. 그러니까 결국 결론은 뭐냐면 신혜영 선생도 굉장히 엘리트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이거 이 질문하면 불충인데 그렇지. 굉장히 긴장해서 타이밍을 놓쳤지 않나. 그러네. 그렇죠.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해야 되는데 기계적으로 자기가 해야 돼요. 여기서 판단을 해버린 거예요. 이거는 무례한 질문인데라고 판단을 해버리니까 말이 머뭇거리게 된 거예요. 신혜영은 그 외무성 종세자료 및 번역국에서 영어 번역실에 있었던 그 외무성 직원입니다. 외무성에서는 1호 통역을 뽑을 때 언어뿐 아니라 품성까지 다 검증이 된 사람을 선발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언어 하게 되면 이거는 완전히 마스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신혜영이가 아마 이때 트럼프하고 회담한다는 그런 과도한 중압감 때문에 아마 긴장이 굉장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실수를 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다 끝난 다음에 신혜영이가 형용화 갈 줄 알았었는데 다행히도 신혜영이는 형용화 가지 않고 외무성 바로 뒤편에 인민대학습당이라고 있었습니다. 이 인민대학습당 자료조사처 연구사로 발령을 받아가지고 그쪽으로 갔거든요. 갑자기 좌천이 됐네요. 좌천이 그쪽으로 된 건가요? 좌천이 됐네요. 혁명화 나가지 않고 다행히 이쪽으로 갔습니다. 근데 인민대학습당이라는 건 우리 식대로 표현하게 되면 국립중앙도서관. 예, 그렇게 큰 도서관인데 거기에 연구사로 배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신혜영이가 이야기 하나 더 있는 게 아까 그 흠칫하는 거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트럼프가 이야기하면서 트리티온이라는 영어 단어를 써요. 트리티온이라는 게 이제 삼중수소라는 소리인데 듣도 보도 못한 단어예요. 삼중수소라는 게 뭔지 얘가 공부를 하면서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삼중수소라는 단어도 이현양 미 국무부 통역국장이 통역을 해줘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아까도 기분 상했댔는데 지금도 이러니까 기분이 완전히 상해가지고 노딜로 딱 됐는데 들어오면서 돌아서서 그런 말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향수, 시사 향수를 자기는 생각해서 향수 치고 갔겠죠. 뭐 1호 행사니까 다시 나가 향수를 얼마나 세게 쳤는지 머리 아파서 죽는 줄 알아. 내 눈앞에 개 치워버려. 그래가지고 그냥 검열 받고 인민대학습당 번역. 그렇지. 향수 세게 뿌리는 건 좀 아닌데. 머리 아프긴 하죠. 그러니까 이제 협상 내용을 가지고 뭐라고 한 게 아니라 야, 제 향수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 그냥 그걸로 그냥 치워버린 거예요. 그냥 근데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 통역사 남의 것 통역을 대신해 줄 정도로 자세부터 벌써 여유가 묻어나오잖아요. 그렇죠. 이현양 씨 같은 경우에는 뭐 얼마 전에 이제 퇴임을 하셨지만 정말 베테랑이거든요. 그리고 그 민주적인 미국 분위기 속에서 보면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저렇게 통역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뭐 여유롭게 하고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만날 때 옆에 다가가서 두 사람 표정까지도 이렇게 살펴가면서 뭐 정말 방금 뭐 농담이라도 던질 것 같은 이런 분위기에서 능수능란하게 하는데 북한의 신혜영 통역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또 저렇게 드러나지 않게 김정은 사진에 또 방해가 안 되게 숨어 있다가 갑자기 와야 되고 이러니까
가까이 있어야 들릴 텐데. 그러네요. 음악 울리고 뭐 대화하고 왁작지껄한데 멀리 떨어져 있다가 대화하면 들어와서 그때서 들어야 되는데 그게 과연 들릴까? 그러니까 이게 대응이 안 되는 거고요. 사실 신혜영 씨도 결정적으로 또 하나 이제 미스를 했던 게 이 하노이 회담이 마지막에 결렬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 트럼프가 거의 박차고 일어나듯이 자리를 벗어난다고요. 그러면서 이제 조롱했다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볼턴 회고록에 보면은 뭐 너 여기까지 60시간 기차 타고 왔는데 내가 내 전용기로 너 평양에 내려다 주고 갈까? 이런 정말 모욕적인 상황이 있었는데 마지막에 그걸 김정은이가 이렇게 잡았어야 되는데 잡아당기는 이런 마지막 얘기를 통역을 제대로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좀 당황하고 신혜영이도 버벅거리다가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김정은이 정말 화가 이제 끝까지 치미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런데요, 이 유현호 대사님이 쓴 이 책을 보게 되면 하노이 회담 이후에 가장 불운한 운명을 맞은 1호 통역사는 신혜영 씨가 아닙니다. 그래요? 네. 김정은의 러시아어 담당 통역사였다고요? 러시아어? 김정은의 러시아어 1호 통역으로 있었던 전순철이라는 친구인데 이 사람이 평양 외국어대학 그 러시아어과를 졸업한 순수 국내파 출신입니다. 완전히 국내산이거든요. 그런데 러를 엄청 잘했기 때문에 그 모스크바에 유학한 사람들까지도 이 사람이 러를 하게 되면 굉장히 효를 찾답니다. 그럴 정도로 러시아어를 굉장히 잘한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데 2019년 4월에 김정은이가 블라디보스톡에 이제 가서 푸틴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전순철이가 러시아어 1호 통역을 맡았기 때문에 이제 2월 달에 하노이 회담이 노딜로 끝나면서 자기 앞선에 있는 통역사들이 어떻게 됐는가를 다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도 야 이걸 좀 철저히 준비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순철이도 자기의 불운한 운명을 피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아니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 불운하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담을 마친 다음에 김정은과 푸틴이 이제 연회장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연회 연설문을 김정은이한테 보라고 이제 전순철이가 가져다 줬습니다. 가져다 주면서 김정은이한테 여기 소소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에 기분이 상했던지 김정은이가 이제 연회가 다 끝난 다음에 숙소로 돌아와서 이제 최선희 일부 상한데 그때 당시 어디 그따운 놈의 새끼가 다 통역으로 따라왔어. 보기에도 싫으니까 당장 돌려보내. 건방지다고? 이렇게 돼서 그래서 그래서 그날 쭉 챙겨 들어가요. 여기서 하십시오. 지시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서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말씀을 여기서 서서 하면 됩니다. 그럼 뭐라고 그래? 그러면 그럴 땐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어떻게 말해요? 원수님 여기에 서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서서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서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뉘앙스가 다르잖아요. 그것도 뭐라 할 것 아니 같아. 그러니까 이게 지시하는 것 같아. 독재자의 생각으로서는 자기한테 무엇인가 뭐라고 말하지 말라는 용용조로 얘기하는 것 같고 이거는 여기 서서 하시면 됩니다. 원수님 여기 서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라고 하게 되면 그래도 톤을 낮추어서 전대하는 의미가 약간 깔려. 그건 듣는 사람에 따라서 다른 거죠. 컴플렉스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전에 이게 쭉 보게 되면 그 과정을 보게 되면 그 전에 기분 나빴던 일이 또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좀 어리다. 근데 뭐 이 이런 친구는 것 때문에, 이제 북한에 들어가자마자 탄강에 형용하로 탄강에 내려갔어요. 아직까지 올라왔다는 소리가 없어요. 와, 우리 같은 사람들은 북한에 가면 2시간을 못 견디잖아요. 형은 형하고 진중권 교수님은 와. 우린 거의 30분 가게요. 먹어줘요. 상황에 계셨어. 그러겠지. 김정은이 물어보잖아. 그걸 지금 저한테 왜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러겠지. 태훈이 형. 그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거 막이라고 하세요? 진중권 교수님한테 태훈이 딱 그거지. 이렇게 하면 제 생각에는 말입니다. 라고 한 순간이야. 아니 근데 그렇게 말하면 안 그렇게 되죠. 되게 되면 선선한데도 아니고 그래. 아예 없어집니다. 그 자리에서. 사라져버리는 거죠. 예. 아니 진짜 근데 아무리 기분이 상해서도 그렇지 말투가 좀 마음에 안 든다고 이 탄광까지 보내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요? 근데 그게 약간 룰이 있는 게 통역은 통역만 하라고 가 있지 여기 서십시오 저기 서십시오 할 권한이 없어요. 그러네. 통역은. 그거는 서 계실 사람이든 외교부 의례국장이든 아니면 지금 현성월 같은 그전에 김여정이 했던 그러니까 여기 오빠 여기 서서 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사람은 따로 있고 나는 그런 말을 통역만 하면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88년도 9월 9일 날 이제 공화국 창건 40돌 기념 연회 때 이제 중국에서 뭐 부주석도 오고 뭐 러시아군 충참모장도 오고 뭐 아프리카 대통령 다 되었으면 다 이 주탁에 앉았거든요. 나 딱 마다가스카르 대통령하고 김일성 사이에 이렇게 부담스러워. 앉았는데 김일성 여기 그 양복에 비듬이 많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아, 이걸 어떻게 근데 해야 되나? 비듬을 이걸 어떻게 그러니까 여기 대통령이 있으니까 이거 볼 거 아니야. 네. 그럼 이게 수령님 권위하고 관련 있잖아. 저 사람 네. 비듬 떨어지는 사람이네 이럴 수 있잖아. 네. 그러니까 나는 그 이야기를 어떻게 김일성에게 수령님 이럴 수 없는 거야. 야 만약에 그때 선배님이 아이고 수령님 샴푸 못 쓰셔. 뭐요 예. 그렇게 보니까 항상 옆에 책임부관 같은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행사 담당 부부장이 있든가 그렇지, 그렇지. 아니면 외교부 의뢰국장이 있든가 그런 사람한테 시키면 돼. 이렇게 돌아보는데 김경진이라고 김일성이 딸이 있어요. 오스트리아 대사하던 김광섭이 와이프가 김경진인데 김경진이가 이제 조선 치마 저고리 입고 여기서 뒤에 서 있는 거야. 그래서 장관님 오십시오. 그랬더니 왔어. 그랬더니 비듬이 그때 딸이에요? 딸이 김일성이 친딸. 와서 탁탁 털으니까 김일성 뭐? 자기 딸이 털어. 딸이니까. 내가 털었으면 그냥 그 길로 가는 각이지. 그러니까 통역이라는 것은 어느 사람이 상대방이건 김일성이 하는 통역만 하게 돼 있지. 맞아 이게 정답이야. 여기 서십시오. 저기 서십시오. 이렇게 배웠다. 하십시오. 맞네. 이거는 맞아 정답이야. 말이 안 알면서 돼. 우리가 필요한 얘기다. 그거는 제가 한 2년 반을 해봐서 아는데 룰이 딱 있어요. 맞아. 책임부관한테 하든가 그런 말이 있으면 행사 담당 부부장을 시키든가 외교부 의전국장을 시키든가 그런 룰이 있는데 이 사람은 룰을 안 지킨 거예요. 아, 이거 하나 배웠다. 그런 것들이 이제 북한에서는 굉장히 엄격해요. 누가 감히 신이 몸에 손을 대요. 큰일 나지. 이 통역사가 진짜 극한 직업이에요, 이게요. 일단 정말 기계적으로 들은 거를 그대로 통역을 해야 되고 또 굉장히 또 극한 직업인 게 뭐냐면 아 다르고 어 다르고 굉장히 그 뉘앙스가 민감하거든요. 특히 외교 무대에서 이걸 뉘앙스를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 하는 것도 통역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전순철 통역사의 실수는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일단 만찬장에서 이제 김정은과 푸틴이 서로 이제 전통 검을 교환하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검. 이때 이제 푸틴이 이제 그 김정은에게 칼, 전통검을 선물하면서 동전을 하나 줘요. 동전 하나 준 의미가 뭐냐면 러시아에서는 아, 내가 너한테 지금 칼을 주지만 당신은 해칠 의향이 없다, 악의가 없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동전 하나 건네주는데 저렇게 지금 푸틴이 김정은 손바닥에 동전을 건네줘요. 그런데 그 실수로 받았던 동전을 탁자에 툭 떨어뜨립니다, 김정은이요. 이때부터 분위기 쎄하죠. 그래서 동전을 다시 줍는 과정에서 푸틴이 악수를 청하면서 손을 이렇게 내밀었는데 악수 타이밍을 놓치는 약간 외교적 사고가 발생합니다. 어색한 순간을 만들어버린 거죠. 어색한 순간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동전을 집어서 김정은 손바닥 위에 놨어야죠. 올려놨어야 맞아. 되는데 그걸 왜 빨리 이렇게 안 잡아서 했냐, 이건가? 놨어야죠. 이건 제 추측인데 아마 그 동전 문제 때부터 김정은이 좀 기분이 상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김정은이 이제 동전을 떨군 다음에 그걸 바로 주워가지고 이걸 통역사한테 주려고 이제 몸짓을 해요. 그런데 통역사가 전수철이가 눈치 없이 이걸 받아야 돼갔는데 눈치 없으니까 받지 않고 계속 통역을 합니다. 아유, 눈치.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악수가 오고 가야 되는데 악수를 못 했거든요. 그런 우려적인 사고가 발생이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스텝이 꼬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김정은이가 감정을 나쁘게 가지고 있던 찰나에 여기 서서 하시면 됩니다 하는 식으로 명령조로 얘기했으니까 노 아웃 이렇게 된 거라고 봅니다. 북한의 외교관들은 눈치가 그냥 아주 한 100단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제가 겪은 얘기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제 건국 40돌 행사를 9월 9일 날 이제 그 4.25 체육관이라는 데서 이제 축하 대표단 다 앉혀놓고 이제 공연을 하는데 북한에 유명한 노래가 있어요. 바다의 노래라고. 네. 김일성이가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바다의 노래라고. 나 직접 들었거든. 저 노래가 내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다. 그러니까 통역을 했는데 바다의 노래가 나오고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일어났어요. 재청한다고. 앵콜.
앵커를 재청이라 그러나. 시청한다. 그 일어나니까 이제 다 일어날 거 아니야. 다 일어나고 관중 다 일어나고 막 앉았다가 이렇게 하고 이제 앉는데 의자가 빠져 있어. 김일성이 앉을 의자가 그게 이제 앉으려고 그러는데 딱 보니까 순식간에 보니까 책임 부관은 딴 데 보고 있고 그리고 의뢰국장도 딴 데 보고 있고 안 돼, 안 돼. 나밖에 본 사람이 없어. 빨리. 그러니까 의자를 그냥 초스피드로 밀어넣었어. 초스피드로 밀어넣었어. 밀어넣자마자 앉은 거야. 정말 여러 명 살리시잖아요. 정말 아니 손으로 이렇게 엉덩이를 잡았어야죠. 그 받쳐야지. 큰일 날 뻔했다. 그 밑에 가서 큰일 날 뻔했어요. 아는 사람 몰랐어. 그 주변이 순식간에 쌓여짐을 정말 대형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벌렁 넘어졌으면 큰일 나. 다 죽었지. 얼마 그것도 국내 행사도 아니고 외국 대표단이 한 10대 개 나라에서 왔는데 대통령들이 그래서 밀어놨는데 그 행사하고 이제 김일성이는 그건 모르지. 근데 이제 책임부관이 어디 진짜 살리셨습니다. 통역감독 맞춰 살렸다. 그럼 맞아. 너무 고맙다고. 박사님 근데 진짜. 그걸 어떻게 이야기를 했나 봐요. 행사 끝나고 들어가는데 김영남 그때 외교 부총리 이야. 저보고 오라고 그래 갔더니 강석주, 뭐 김대관, 뭐 김영일 이렇게 다 왔는데 다 있네. 당신 오늘 여러 사람 살렸다. 와 진짜요. 맞아. 황교태 대사. 고도부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이 그렇게 높은 줄 몰랐다. 늘 누는 그래서 장군님 제가 주변에. 진짜 많이 받고 그리고 그다음부터 강석주하고도 많이 친해졌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때 공화국 역사상 이런 일이 정말 초유의 사고가 발생할 뻔했다. 왜냐면 넘어지면서 의자 모서리에 박아서 기절이 생겨서 뭐다 총살이지. 아니 그러니까 외교 빨라졌어요. 의전 라인의 거의 절반은 살리신 거예요. 그렇지. 아니 근데 우리 쪽에서 보자면 통일을 앞당길 수 있었는데 김정일이가 다 잡고 있었는데 그래서 큰 의미가 없었는데 아주 어쨌든 대단하시네요. 그 외교관이라는 게 그러니까 항상 상황 판단을 좀 해야 돼. 야. 만약에 거기서 이제 김일성이 넘어졌으면 정말 지금 생각만 해도 너무 아찔하고. 이 북한의 외교관은 진짜. 너무너무 위험해요. 이거는 네. 극한 직업의 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태양에 가까이 갈수록 사실은 추락할 위험이 커지는. 다 죽는 거죠. 너무 위험해. 아찔한 순간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 책을 보면요. 여러 번 류현우 대사의 목이 날아갔다 붙었다 날아갔다 붙었다. 세상에. 2009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2009년 9월이었어요. 이제 쿠웨이트의 건설 그룹 재벌이죠. 알바데르 그룹의 회장이 3박 4일 일정으로 평양을 방문하는 빅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방문 목적은 바로 북한의 이 알바데르 그룹이 크게 투자를 할 테니 우리 이 건설 그룹에 북한 이 노동자들, 근로자들을 대거 좀 싼 값에 파견해 달라라는 이 의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평양을 방북했던 자리였다고 합니다. 쿠웨이트는 또 부자죠. 북한 입장에서는 당시에 이 해외 투자가 절실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요 방문 일정은 매우 이제 중요한 외교 일정이었어요. 그때 당시 쿠웨이트 주재 북한 대사 허종이라는 인물이 이 알바데르의 회장 방북 스케줄을 직접 챙겼고 알바데르 회장의 통역을 맡았던 사람이 바로 우리 류현우 대사님이었어요. 호종이라는 사람이 쿠웨이트 주재 북한 대사관이 새로 개설된 다음에 첫 대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알바데르 그룹 회장이었던 그 사람을 이제 무함마드라는 사람을 데리고 이제 북한을 같이 방문을 했는데 이 과정에 투자를 유치하자고 하니까 이 사람이 환심을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환심을 사기 위해서 북한에서 그 시기에 아주 유명했던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을 관람시키는 사업을 조직을 했습니다. 내 애기들 이거 있잖아. 완전. 너무 막 이게 애들 팔아 돈 버냐? 아유.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을 이때 보여주면서 노래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게 쭉 보게 되면 다 한 사람 같이 수만 명이 다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북한은 이렇게 정말 조직성이 강하고 균일성, 이 집단력 이런 사람들로 이제 강한 조직력을 가진 그런 집단이 많다. 이제 당신네가 우리나라에 투자를 한다거나 당신네가 우리하고 합용 합작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런 준비된 노력들을 당신네한테 보장을 해주고 당신들이 이 노력을 활용할 수 있다. 그러네요. 이런 내용을 지금 암시하기 위해서 그렇죠. 이 아리랑에 초청을 했던 겁니다. 사실 이제 저 집단 체조와 이제 카드 섹션 같은 경우가 이제 소위 사회주의 국가의 어떤 그 상징 같은 거잖아요. 집단성을 상징하는 것이니까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어필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아니 수혜 씨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저 아리랑에 참석했었잖아요. 네, 맞아요. 2007년 기네스북에 오를 때 제가 거기 참석했어요. 네, 그 2006년, 2007년 이렇게 연습을 했는데 한 2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못했어요, 진짜로. 그때 15살, 16살이었는데 제가 얼마나 오죽 힘들었으면 15살에 이불에 자다 오줌을 쌀 정도로 너무 힘들었어요. 예,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단체별로 경쟁을 시켜놔가지고 지면 집에 안 보내고 밤새껏 사성투쟁을 해요. 그러니까 애가 절반 영혼이 다 나가는 거예요. 그 15살, 16살이 뭘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착취하고 그 노동력 짜내서 만들어낸 결과물이 저건 거예요. 저는 맨 먼저 드는 게 그거예요. 이렇게 연습 필요한 데 가면 화장실 어디다 뒀지? 그리고 밥 안 상한 거 어떻게 주지? 이런 거 보거든요. 도시락은 일단 본인이 알아서 챙겨서 가야 돼요. 자기 도시락 자기가 알아서 2년 동안 챙겨가야 돼요. 시키는데. 예, 그리고 화장실은 이제 인력 대비 화장실이 너무 그렇지. 협소해가지고 이게 되게 중요해요. 애들이 이제 해결할 데가 없으니까 주변 무슨 그 잔디밭이나 그런데 거기서 막 싸요. 그러다 보니까 지나갈 때 냄새가 장난 여름 같은 여자애들은 때 막, 얼마나 예. 불편해요. 그래서 여자애들 방광염 걸리는 애들 그렇지. 굉장히 많고 그 위생적으로 이제 이거 지키지 못해서 충수염 오는 애들 엄청 많고. 그리고 화장실 갈까봐 물 덜 먹을 테고. 못 먹게 해요. 그죠? 못 먹게 하지 공연 전에. 저도 이거 몇 차례 아리랑 공연을 봤는데요. 아 그래요? 일단은 이게 가을에 주로 공연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여름에 7, 8월 그 떼약볕에서 집중적으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침부터 밤까지. 와. 그리고 이게 우리처럼 공연을 뭐 하고 공연 연습을 하고 그냥 차 타고 집에 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정말 놀랬던 건 10시에 막 이렇게 공연이 끝나는데 차를 타고 저희는 나오는데 아이들이 끝없이 어디론가 걸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뭐 10km, 20km 정도 되는 거리를 걸어서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두 시간 정도 걸어서 집에 가니까 그 애들은 자정 넘어서 도착해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연습하러 나와야 되고 이런 일상이 반복되면서 학교 수업도 다 결손이 생기는 거고 교통 편의를 봐줘야 될 거 아니에요? 교통이라는 게 전혀 없어요.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는데 대중교통 사람 많으면 걸어가요. 끝에서 끝까지. 그러면 지금 이 얘기가 나온 이유가 쿠웨이트에서 어느 재벌이 옵니다. 윤현 대사님이 이제 통역을 하게 돼 있어요. 자, 이걸 보여줬습니다. 과연 쿠웨이트에서 오신 분의 반응은? 그러게. 그러니까 이걸 본 다음에 특히 이제 알바데로 그룹 회장이 어린이들이 나오는 그 장면을 보고 굉장히 인상을 쫙 붉히면서 좀 불쾌해하더라고요. 그다음에 다 끝난 다음에 제가 이 감상록을 좀 써달라 하고선 이거 가지고 갔었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당신네 저 어린이들 부모들한테 승인을 받고 저렇게 훈련을 시키냐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의식이 있는 분이네. 저는 뭐 이 사람 말하는 뜻이 뭔지를 몰라서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 과정을 통해서 조직력과 뭐 단결력을 배우기 때문에 아마 학부형들도 자기 아이들이 사회적 인간으로 이렇게 발전하는 그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다 이해할 거다. 저 그렇게 대답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자, 내가 지금 여기 앉아서 저기 맞은편에 있는 카드 섹션 하는 그러니까 배경 그림을 그리는 그 애들을 지금 바라봤는데 그 애들이 끝날 때까지 한 2~3시간 동안 한 번도 움직이지 않고 화장실도 가지도 못한 채로 저렇게 하고 있는데 당신네 만약에 저 아이들이 병이라도 걸리면 어떻게 하려고 하나.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가고 있었더니 이 사람이 지금 또 연달아서 하는 말이 당신네도 부모고 나도 부모다. 네, 우리 아이들을 생각해야 되지 않냐. 당신네 지도자의 자식이 저기에 참가했는지도 자기도 모르겠는데 저렇게 하는 거는 아동학대고 인권유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감상록에 굴 안 써갔다는 거예요. 와. 사실 유현우 대사는 그때까지는 이게 뭔 잘못인지 모를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자라난 환경 그 자체가 이런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인권유린이고 아동학대 정말 듣는 이 처음이거든요. 영광이라고 생각. 예, 영광이라고 사실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인권유린에 대한 아동학대에 대한 문제의식이 단 1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때까지만. 그런데 이제 한국에 와서 보니까 이게 아동학대였었구나. 인권유린이었었구나. 네. 이런 생각이 하나하나 들어오는 거죠. 아니 그러면 이 일이 김정은한테도 이 보고가 그대로 올라갔나요? 그건 올라가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우선 김정은 원수님께 심려를 끼쳐드린다는 그 명목으로 간부들이 이걸 깔아뭉갭니다. 예, 왜냐하면 자기네도 큰일 나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걸 깔아뭉개고 그리고 뭐 감상록을 내가 쓰든 말든 그건 이 사람의 자유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강제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북한도 지금 이 에피소드를 이만큼 보고 알겠네요. 네, 알죠. 이제 알아야 돼, 이제요. 알바데르 회장도 사실은 이런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이미 사전에 정보를 아마 알고 갔을 거예요. 본인이 가서 현장에서 느꼈다기보다는 알바데르 회장이 방북한 게 2009년이니까 사실 2002년부터 이제 첫 공연이 시작됐거든요. 처음에는 사실 사람들이 그런 의식이 없었죠. 근데 점점 들려오는 게 아이들이 혹사당하고 있다, 뭐 화장실도 못 간다더라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오면서 결국은 우리 미디어에서도 그걸 지적했고 유엔에서도 이거를 아동 학대로 규정해가지고 비판적인 보도가 유력지에서도 많이 나왔습니다. 아마 알바데르 회장도 현장에 가서 물론 느낀 것도 있겠지만 그런 소식을 미리 좀 접했을 가능성은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투자가 이루어지느냐. 그렇죠. 이게 다 투자를 위한 일들이었으니까. 그냥 뭐 공연은 그렇다고 치고 투자는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알바데르 그룹 회장 그 자체가 평양을 방문하면서 이게 평양뿐 아니라 묘양산, 금강산 이거 좀 가보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거든요. 근데 저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에 대한 신원 파악도 제대로 돼 있지 않고 이 사람의 동향 자체도 아까처럼 좀 동향이 좀 나쁘니까 금강산에 가는 건 조금 고려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금강산에 가자면 일주일 전에 인민군 총참모부에 문건을 제출하고 승인이 나와야지만 전년지대를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금강산에 가는 거를 포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가장 북한에 온 가장 기본적인 목적 그 자체가 그러니까 뭐 북한에 대한 투자보다도 골프 지역에 지금 북한 인력들이 나가 있으니까 이 골프 지역에 나가 있는 북한 인력들을 자기가 다 이 독점권을 가지고 운용을 하기 위한 그 목적이었었거든요. 인력회사. 예. 그러니까 이 사람 목적 자체가 인력을 독점하기 위한 그 목적이었지 북한에 투자하겠다는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서로 목적이 달라. 그래서 이게 북한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여기 이제 조금 더 덧붙여서 이야기를 하면 이제 외교관들이 이제 외국 대표단들 오잖아요. 그럼 뭐 황주 비행사단 가고 개천 비행사단도 가고 뭐 금성 트락토르 공장도 가는데 평양에서 지방으로 나가는 길이 좋지 않아요. 그렇지. 도로가 좋지 않아. 그런데다가 소달구지가 다니고 맞아요. 그러니까 소도 항상한 소 있잖아요. 뼈밖에 없. 얼마나 창피한지 몰라요, 외교관들이. 그러니까 뒤에 이제 여기 뭐 대통령 앉았으면 여기 총리가 뭐 이근모 총리든가 총리가 앉고 난 통역을 하잖아요. 그러면 소가 지나가잖아요. 일단 시선을 막아야 되니까 통역이 말을 이쪽을 보게끔 시켜요. 그냥 그것도 일종의 하나의 어떤 테크닉이긴 한데 딱 보면 모르겠어요. 길이 투덜투덜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암만 노력해도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한번 어느 나라 대표단 외무상이 왔는데 김일성 동상이 있는 여러 군데를 지나갔어요. 근데 외무상이 무슨 소리를 하는가 하면 야, 비 온 뒤에 버섯이라더니 이 나라는 비 온 뒤에 독버섯처럼 생겨나는 건 다 김일성 동상이네. 이런 얘기를 한 거야. 어떡해. 근데 이게 그냥 난 항상 북한에 있을 때 경계를 했던 게 차 안에도 녹음 테이프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딴 데로 화제를 돌리는 정말 아주 가련하다시피 할 정도로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애를 쓰는데 웃사람들은 그렇게 애를 쓰는 걸 몰라. 후진 모습 못 보게 하고 말을 딴 데로 돌리고 막 그러는데도 뭐 그냥 너네 할 일을 하는데 근데 그걸 또 자기가 쓸 수는 없잖아. 독버섯처럼 나누는데 이걸 화제를 돌려서 독버섯처럼 가만히 있어줘 이러면 또 어떡할 건데. 아니 이제 어쨌든 이제 투자가 이제 흐지부지 됐으니
이제 서로 소득이 없이 이제 끝난 거잖아요. 그러면 쿠웨이트 회장님은 그러면 본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 이제 본국으로 돌아갔는데 돌아가면서 이제 대표단 통역으로 수고했다고 그리고 또 안내로 나왔던 사람이 한 명 또 있습니다. 그 사람한테 각각 이 오메가 굼시계를 오메가 3가 아니라요. 오메가 굼시계. 아이고, 사이즈가 있네. 그래서 이 오메가 굼시계를 쫙 받고 야 이거 재벌이니까 확실히 다르네 사이즈가. 재벌이니까.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좀 열고 이제 그걸 차고 다녔습니다. 근데 며칠 좀 지나다 보니까 얘가 또 쏘더라고요. 계속. 그러니까 며칠에서 계속 서서 아 이게 조금 좀 그래서 이제 시계 수리소에 가지고 갔더니 짝퉁이랍니다. 회장님인데 왜 그래요? 그래서 제가 회장 아닌 것 같은 이 사람. 끝난 다음에는 이거 고장 나고 하니까 저 안내 맡았던 그 사람도 야 이거 재벌이라는 놈이 진짜 쪼잔하게 이런 거 그렇지. 정말 그 짝퉁을 줘 뭐 하면서 욕하더라고요. 대박이다. 이럴 거면 그냥 마음만 받아도. 마음만 차라리 돈으로 주면 더 좋았을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오 박사님은 또 1호 통역까지 이제 담당했으니까 이제 선물 같은 것도 좀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았을 것 같거든요. 아니 근데 저는 왜 짝퉁 시계를 줬는지 그거 진짜 이해가 안 가는데 사실 북한 그 안내 통역 성원들이라는 거는 대표단 들어오면 그 성심성의를 다하는 걸 느껴요. 그래서 뭔가 줄라 그래요. 그래서 뭐 저는 대통령한테 2만 달러도 받아서 강석주한테 갖다 바친 적도 있고 2만 불.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마다가스카르 대통령이 이제 비행기에 바나나 3톤을 싣고 왔어요. 바나나 3톤을. 그래서 그 바나나 정말 귀하죠. 근데 김일성이한테 주려고 가져왔는데 내려와서 보니까 너무 익은 거야. 그러니까 와서 호위사령부에서 그걸 접수하러 왔다가 보니까 김일성이 먹을 깜냥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거 접수 못한다. 너 가져 이거. 내가 3톤을 가져서 뭐야 이거. 이거 바나나. 이거 수령님이 이거 우리 보고 가지라는데요. 그랬더니 당신이 알아서 그 얘기하고 안 해. 네가 가져. 너가 해쳐서 이거 해. 그래서 뭐 몇 국에 몇 톤, 몇 국에 몇 킬로그램 해서 우리 한 송이씩 다 가져다가 먹었고. 바로 또. 아 근데 그 짝퉁은 정말 나쁘네요. 그건 진짜 먹을 수도 없잖아. 내가 짝퉁은 진짜 먹을 수도 없잖아. 아니 근데 바나나라도 받았는데 재벌이라는 사람이 정말 짝퉁을 그러니까 짝퉁이 저뿐 아니라 이 안내도 같이 받았으니까 그 회사는 쿠웨이트에 지금도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한번만 알아봐주세요. 나중에. 어찌됐건 이건 유현우 대사님의 정말 엄청난 노력에도 불구하고 쿠웨이트 기업의 투자권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요, 이후에 한 해외 기업이 이 북한에다가 무려 4억 달러 규모의 어마어마한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5천억 원. 바로 이 유현우 대사님 쓰신 바로 이 책 안에 그 4억 달러 규모의 이제 투자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데 과연 어떤 투자였는지요? 자, 그 전에 우리 또 북한 준 전문가인 우리 종민 씨에게 퀴즈 하나 낼게요. 자, 비행기 타고 베네수엘라의 수도인 카라카스로 날아가 보겠습니다. 뾰로롱 땅. 거 가면은 그 도시 한가운데 이제 토레 다비드라고 45층짜리 건물이 있어요, 지금도요. 토레 다비드. 근데 그게 90년대 초반에 이제 파이낸스 센터로 건설이 됐는데 이 금융위기로 이제 94년도에 건설이 중단돼 버려요. 흉가가 된 거죠. 이제 그러면서 꾸역꾸역 이제 베네수엘라의 난민들이 다 이 빈 건물 안에 들어가서 불법적으로 살기 시작한 거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이제 미완성 건물에 난민이라기보다 이제 이게 이재민들이 이제 들어가 살기 시작했는데 그러네. 그래가지고 당시에 이제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빈민가 빌딩이다라는 오명이 있었어요. 지금 현재로는 이 빈민들이 다 이제 이제 밖으로 이제 쫓겨나가지고 더 흉물이 됐어요. 진짜로 콘크리트 빈 건물이거든요. 이거 무슨 다큐 같은 거 있었어요. 있었어요. 수돗물도 제대로 안 되고 네. 화장실도 안 되는데. 이게 황금 사자상을 받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안에 직접 들어가가지고 저 안에서 자기들도 수도도 놓고 그다음에 환기도 시키고 그다음에 체육관도 만들고 이래가지고 조그만 공동체를 스스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누군가 그걸 베니스에 가져갔죠. 그래서 건축상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철거가 됐죠. 자기들끼리 무슨 뭐 화폐 같이 뭐 거래도 하고. 많게는 4천 가구 이상이 한꺼번에 살기도 했었습니다. 저 건물 안에. 45층 건물에. 한 15,000명 살았겠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그 뭐 세계를 대표하는 뭐 흉물 건물이라면 흉물 건물인
토레 다비드와 쌍벽을 이루는 건물이 있습니다. 뭐예요? 북한에. 어떤 건물일까요? 북한에. 저도 딱 예상 가는 게 하나 있어요. 어디요? 피라미드 같이 이렇게 생긴. 맞습니다. 유경. 저 토레 다비드는 45층이거든요. 그 2배가 넘는 105층짜리 건물 바로 유경 호텔입니다. 와. 어마어마하다 정말. 크긴 하다. 현대 피라미드. 현대 피라미드. 그 4억 달러 투자. 야, 씨. 이 비밀과 저 류경 호텔이 관련이 있습니다. 유경 호텔이면 그거 생각나는데 이집트 무슨 통신회사가 와가지고 네, 오라스콤에서. 유리창 뭐 만들어줬다. 맞아요. 사실 이게 1987년에 평양 보통광고역에 이제 짓기를 시작했는데요. 그때만 해도 북한이 잘 나가던 때잖아요. 그러니까 87년 그때로 돌아가 보시면 한국이 88년에 서울 올림픽을 한다고 난리가 나니까 맞아요. 야 이거 우리도 뭐 하나 있어야 돼. 그때 우리가 63 빌딩 올라가고 막 이럴 때니까 맞아요. 체제 경쟁에 이제 밀릴 수 없다 이래가지고 짓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105층이 목표였는데 실제로는 이게 101층이에요. 건물 자체는. 근데 높이가 300m나 되고 객실을 3,000개 넣으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좀 무리했죠. 평양에 야. 우리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서울의 특급 호텔이 530. 대개 500에서 600석 뭐 그리고 뭐 롯데 소공 이게 한 1,000객실 정도 돼서 제일 큰 규모인데 3,000개면은 어마어마하거든요. 저도 98년에 평양에 방문했을 때 처음 방문했을 때 이걸 봤는데 정말 기괴합니다. 가까이에서 보면 철근 녹슨 것도 디자인도 보이고 아 저걸 감당을 못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좀 받았었고요. 토목이 그다음에 엉망이. 해외 언론에서 이거를 가지고 다 유력지들이 뭐 세계 최대의 흉물이다 이렇게 가지고 유령 도시다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북한도 상당히 골치 아파요. 지금 이제 유리로 공사를 해가지고요. 유리만 씌워서 지금 북한이 각종 경축일 같은 거 할 때 맞아요. 그냥 미디어 파사드 미디어 파사드. LED 거기에다가 이제 조명 비춰가지고 저는 저 딱 옆에 그 아파트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래요? 예, 예. 이거 맨날 봤겠네? 예, 되게 그 무서웠어요. 거기 가면 귀신 나온다고. 사람들이 이제 엄마들이 이제 그 막 애 울면 거기다 갖다 버린다 그러고 이렇게 협박하고. 그러니까 여기 굉장히 무서운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지나가다 보면 그 안 보는 곳이니까 사람들도 쓰레기를 거기다 갖다가 너무 던져가지고 사람들이 없는 곳이네. 예, 거기서 막 악취가 엄청나고. 그리고 어릴 때 이 건물을 이제 보고 자랐잖아요. 근데 이제 교과서에 어떻게 나왔냐면 우리 아버지 장군님의 꿈이 담긴 아파트라고. 세상에서 가장 높은 아파트를 지어보고 싶다고 해서 이 105층이 들어섰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내가 사회에 나가서 캄보디아 나갈 때까지 저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아버지 장군님이 꿈을 접으셨나. 근데 어른들이 다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였어요. 나라가 돈이 없어가지고 저거를 완공을 못 한다고. 예. 75층부터. 아니 근데 그 자존심 센 북한에서 얼마나 창피할까? 저거 사실 프랑스 기술자들이 저 설계를 만들겠다고 달려들었다가 돈도 북한이 안 줄 것 같고 그다음에 기술적 건설 기술적으로도 어렵기 때문에 손 떼고 나간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북한이 자금이 여유 있어서 저 모양의 구조물 유경 호텔을 완벽하게 완성했더라면 전 세계에서 굉장히 주목받은 건축물이긴 해요. 그런데 저렇게 흉물로 전락한 건데 여기에 겉에 이제 파란 유리창만 지금 씌워놓은 상태인데 그걸 누가 해줬느냐? 이집트의 통신회사 오라스컴이라는 기업이 딱 등장을 해서 유리를 다 씌워줍니다. 자, 그런데 오 깔끔하네. 예, 이 이집트 기업 오라스콤은 대체 어떻게 이 류경 호텔에 유리를 씌워주는 투자를 하게 된 걸까? 오라스콤 투자의 비밀, 비하인드 스토리 전말을 알고 있는 분이 바로 류현 대사예요. 류현 대사님에 따르면 오라스콤이 북한에 투자하기까지 가장 애를 썼던 북한 인물이 한 명 등장합니다. 바로 리수용이라는 인물이에요. 리수용은 김정일의 자녀들이 해외에 나갔을 때 측근에서 챙기면서 김정일의 신뢰를 받았던 최측근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이름 들어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좀 이해하려면 우선 2002년으로 고슬로 올라가야 됩니다. 월드컵 때요. 2002년 4월에 외무성의 김봉기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우간다 주재 대사로 임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2002년 4월에 신임장을 봉종하기 위해서 요에리 무세벤이라는 우간다 대통령한테 이제 가서 신임장을 봉종했거든요. 근데 그 봉종식에서 이제 한담을 나누다가 이 대통령이 자기가 평양에 여러 차례 다녀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갔을 때 저게 저 유경 호텔이라는 게 건설 중에 있었는데 그 유경 호텔이 지금 완성이 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봉기 대사가 아직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기적이 일어나서 이 유경 호텔이 하루빨리 건설되기를 희망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보고가 됐는데 김종일이 그 보고를 받고 나서 야 이거 흰 코끼리로 졸려간 저 백공호충 유경 호텔이 평양시내 안에 중심에 떡 있어가지고 정말 나라망신을 시키고 있다. 생각 같아서는 저 개벽다리 같은 건물을 확 폭파해버리고 싶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여기서 그 흰 코끼리라는 게 뭘 의미하냐면은 아무짝에도 쓸데없이 돈만 잡아먹는 애물단지 이걸 흰 코끼리라 그러는데 이게 태국 왕실에서 비롯된 거래요. 왜? 부처님이 꿈을 꿨는데 하얀 코끼리 꿈을 꿨대요. 그래가지고 태국에서는 하얀 코끼리가 굉장히 신성한 동물로 여겨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신하들 중에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태국 왕이 하얀 코끼리를 신하한테 선사를 했대요. 선물로? 그 선물로. 그럼 그 신성한 동물이거든요. 먹여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돌봐야 되고 이거 하다가 그 집안이 망했다 그러고 갖다 팔 수는 없고 계속 키워야 되니까. 그렇죠. 어디 쓸 데도 없는데. 근데 이제 개벽대라고 욕할 정도면 사실 이제 류경 호텔 때문에 이제 김정일도 어떻게 보면 이제 자존심이 많이 좀 상했나 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도 한복판에 이렇게 벽다리 같은 이 건물이 지금 들어앉아 있으니까 흉물처럼. 그러니까 김종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리수용이라고 아까 말씀 주신 리수용 대사가 그때 당시 김종일의 가장 최측근이었었거든요. 김종일의 우중이 이 류경 호텔을 빨리 건설하는 곳이로구나 이렇게 알았습니다. 알아가지고 이때부터 이제 유경 호텔에 대한 투자를 받기 위한 그런 활동을 좀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회장이 와 있는 그 기간에 이 말을 하니까 좋다. 그러면 자기는 이제 북한에다 투자를 하겠는데 이 북한에다 이 유경 호텔에도 투자하는 대신에 자기가 이 북한의 이동통신 사업을 좀 따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 자기는 뭐 몇억 달러라도 이 유경 호텔에 투자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 따르는 독점권, 이동통신 분야에 대한 독점권을 자기한테 부여해달라. 이렇게 돼서 이제 서로 이해관계의 공통성으로 이제 오라스콤 회장인 나기부 사위리스가 북한을 방문해서 계약으로 체결을 하는 거거든요. 와. 짝짝꿍이죠.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드디어 2008년도에 오라스콤이 따냅니다. 25년간 북한에서 이동통신을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독점권을 따내죠. 그리고 그 따낸 직후에 이제 4억 달러를 빡 투자를 해줍니다. 4억 달러요? 4억 달러니까 우리 돈을 한 5천억이야? 5,800억 정도 되죠. 자, 그리고 이제 그 고려링크라는 이름의 이제 통신 회사를 이제 만들고 북한에서 이제 그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사람 가입자 수죠. 300만 명 돌파를 합니다. 우와. 그래가지고 이제 그 오라스콤 나름대로 돈 많이 벌었어요. 6억 달러를 버니까요. 벌었어요. 6억 달러를. 남았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라스콤 회장도 으쌰으쌰 해요. 그래서 그 금융 전문지와 인터뷰를 합니다. 무슨 말 했냐면 남북 통일이 되면 북한에서 지금 이동통신사를 운영하는 것은 오라스콤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 오라스콤은 북한의 SK텔레콤과 KT가 될 것이다. 라는 이런 자신감을 보여줘요. 일리가 있네. 그렇죠. 그래서 그 자신감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래 오라스콤 약속대로 그러면 유리창 공사는 해줄게 하면서 외벽 공사를 시작을 했고 무려 20년 동안 방치가 돼 있던 유경 호텔 2011년도에 외벽 공사 마무리가 됐습니다. 멋지네. 역시 피라미드를 만들었다. 아니 자세가 좋아요. 4,000년 동안 피라미드를 만들었던 나라예요. 쉽게 했네. 아니 알고 있었어요 이 회사? 고려링크 저는 이제 쓰다가 나와가지고 고려링크가 그거예요? 예, 그 고려링크를 근데 장군님이 만든 줄 알았지. 오라스콤이 있는 그치? 줄. 예, 전혀 몰라. 특히 류경 호텔 같은 경우는 이제 창문 달기 전하고 달기 후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비포 애프터가 네, 확실해. 비포가 너무 다른데 아니 김정일 입장에서는 오라스콤이 좀 은인같이 좀 느껴졌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나기부 사위리스 오라스콤 회장이 2009년에 북한으로부터 친선훈장 제1급을 수여받습니다. 그리고 또 2011년 1월에 북한을 방문해서 김종일이를 만나거든요. 그때 당시 김종일이 뇌졸중으로 해가지고 반신불수가 돼서 이렇게 거동이 조금 불편했던 그런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기부 사위리스를 만나주고 또 이제 요네를 차려주고 끝난 다음에 사진을 찍었습니다. 기념 사진을 찍으면서 김종일이가 또 오늘의 주인공은 당신이기 때문에 이 가운데 서시오. 네, 김종일이가 사이드에 밀려났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그래서 김종일이하고 장송택은 이 나기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양 옆에 섰거든요. 이렇게 말도 안 돼. 예, 나기부 사이레스를 만났고 그다음에 예, 그리고 이제 김종일이가 그때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나기부 선생 내가 당신을 만나자고 한 거는 당신이 유경호텔에 유리를 씌워줬기 때문에 그게 참 고마워서 내가 만나자고 했어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김종일의 입장에서는 10년 묵은 체중이 완전히 쑥 내려가는 예, 그런 일이니까 상당히 고마워했던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양복을 열고 1호를 만나는 사람도 없어요. 넥타이도 넥타이 지금 삐뚤어졌어요. 이렇게 불량의 만나는 사람은 없는 자세가. 거죠. 윤아 씨하고 수혜 씨 같은 경우는 김정일이 저 사이드에 있는 걸 좀 본 적 있으신가요? 아니 이건 난 머리 털려서 처음 봐요. 그리고 가운데 세워놨는데 이런 손을 깍지를 꼈어요. 이거 굉장한 실례거든요. 그러게. 그게 얼마나 고마웠으면 저렇게까지 했어. 이 자세에서 다 나오는 공손하잖아요. 아니 고마울 거는 많이 공손해. 아니 마치 무슨 순한 아이처럼 그래요. 옆에서. 너무 고마워가지고. 고맙지 지금. 너무 고마웠어. 그런데요, 이 김씨 일가와 오라스콤 회장의 평화. 아까 보시면 이제 사진에서 얼큰하게 한 잔 드시고 깍지까지 낀 채 정말 둘도 없는 혈맹처럼 사진을 찍었는데 이 김씨 일가와 오라스콤 회장의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유 대사님은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2014년 10월에 그 오라스콤 회장인 나기부 사위리스가 다시 평양을 방문합니다. 김정은 시대죠. 예,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다시 방문했는데 왜나 하면 이제 최신송에 있는 최신 회사하고 오라스콤 회사하고 합작 회사를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최오 합작 회사라고 있었는데 이 회사에서 수익금을 서로 나누기 위한 그 문제를 토론하기 위해서 지금 평양을 방문했었거든요. 근데 자기네가 투자를 했으니까 그 투자에 따르는 수익금을 가지고 이동통신에 따르는 그 수익금을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이제 계약을 맺을 때 1대 100, 그러니까 한마디로 $1에 100원으로 계약을 했단 말이죠. 근데 실제 $1에 100원보다도 암시장에서 통용되는 가격은 $1에 8,400원입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차이가 뭐야? 굉장히 큰 거죠. 요즘네. 그러니까 지금 6억 달러를 수익금을 벌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적으로 버는 거는 6억 달러라고 하지만 이걸 84분의 1로 8,400원으로 하게 되면 84분의 1이 되거든요. 예. 그러면 6억 달러에 84분의 1이면 뭐야? 뭐 진짜 그야말로 완전히 그 깎여진 그런 금액인데 기발하다. 그것도 줄 자금이 없어요. 그리고 또 이게 조금 지나서 2016년, 17년쯤 돼 와서는 그때부터 유엔 대북 제재가 이제 강하게 들어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가 이 수익금을 이제 밖으로 가지고 나가자고 해도 반출을 못 하게끔 돼 있는 상황이에요. 상하이고 싱가포르가 어디고 다 막히네. 못 갑니다. 예. 이건 이집트의 오라스콤 회장이 당한 북한 희대의 사기 사건이에요. 네. 애초부터 네. 북한은 이 돈을 줄 생각도 없었고 마음도 없었고 돈도 없었어요. 어떻게? 양심도. 낚인 거예요. 이런 거에 우리가 양심이 없다고 하잖아요. 다 없었던 거예요. 다 없어. 그래서 지리한 북한과 오라스콤의 이 협상이 이어지는데 답이 있습니까? 뒤통수 치고 사기친 사람한테 협상이 거의 뭐 파탄 나기 일보 직전 또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뭐냐면 이 오라스콤이라는 이집트 기업하고 당시 북한하고 그리고 관계가 좋았잖아요. 이 사기가 들통나기 전에 그래서 또 하나의 합작 회사를 만드는데 그게 뭐냐면 오라뱅크예요. 뭐냐면 그 이동통신 사업을 하면서 북한과 합작으로 금융기관 은행을 만드는 거예요. 은행? 오라스콤의 오라, 뱅크의 뱅크, 오라뱅크를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 오라뱅크에 얼마가 예금돼 있었냐면 100만 유로,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17억 3,143만 원. 거액이죠. 거액이 예금돼 있었어요. 어디에? 오라뱅크에. 누구 겁니까? 오라스콤 돈이죠. 17억. 그런데 이 막 회담을 하면서 다투는 와중에 오라뱅크에 있었던 100만 유로가 감쪽같이 사라진 거예요. 엄마 어디가? 뭐야? 감쪽같이 사라진 거예요. 엄마 어디가? 뭐야? 북한이 탈탈 털어서 뒤로 빼는 거죠. 돈이 것도 아니고. 자, 이 사실을 알게 된 오라스콤 회장이 노발대발합니다. 아니 어떻게 상의도 없이 한마디 상의도 없이 통보도 없이 은행에 있었던 돈을 멋대로 처리할 수 있느냐라고 뭐 길길이 북한에 강력히 항의를 했습니다. 북한다운 행동이네. 은행에 있던
멀쩡한 돈이 도대체 어디로 갑자기 사라져요? 네,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 사건은 대외경제성 부상이었던 리 광군이라는 인물이 벌인 짓이었습니다. 왜? 이 사람이 오라운행에서 돈을 꺼낸 거는 이제 이 사람이 귀가 좀 얇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군광을 이제 하는 그런 사람들 한 데서 이제 군맥이 발견됐는데 이걸 조금만 돕하게 되면 이제 군맥이 나온다. 그러게 되면 이제 굼을 팔아가지고 뭐 일확천금을 좀 꿈꿀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승인이 없이, 그러니까 오라스콤 측에다 통보도 하지 않고 100만 유로를 꺼내가지고 뭐 굴삭기, 뭐 불도저 이런데 이제 대형 중장비들을 이제 임차하는데 거기를 썼거든요. 근데 앞만 땅을 파야 군맥이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돈이 하늘로 날았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보니까 나기부가 오라운행에 자기네가 넣어두었던 100만 유로가 지금 행분이 된 거예요. 이게 어디 갔냐 물어보니까 지금 이렇게 돼서 이제 지금 없어졌다 하니까 이북짝 벌리는 거죠. 아 이거는 말이 안 돼요. 금융위원회 이런 데서 위원장이 해외은행에서 아니 이건 오라스콤도 오라스콤이지만 북한 내부에서도 황당한 일 아니에요, 이거는. 근데 이 사람이 리 광군이라는 사람의 아버지가 김일성의 주치의였습니다. 아버지가 주치인 게 뭔 상관이에요? 그러니까 공적을 봐가지고 이게 정치적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경제적 문제니까 뭐 아버지의 공로를 봐서 묻어두자 해가지고 흘러갔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이제 운행에서도 돈을 지금 말았지. 거기다가 또 한 푼도 반출을 못하지. 하다 보니까 이제 나기부가 세상에 대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절대 제재받는 나라에다 다시는 투자하지 마라. 아니 믿을 걸 믿어야지. 북한 은행을 믿냐 어떻게? 사기 사건. 고향이한테 생선 맡긴 기억이거든요. 자, 앞선 오라스콤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요. 이 대북 제재를 받는 북한에게 무엇보다 절실한 것은 역시 외화벌입니다. 이 외화가 정말 씨가 말라있는 북한에서는 한 푼의 외화도 정말 귀하기 마련인데요. 그렇죠. 이 김정은의 숨겨진 비밀 금고에서는 이 북아프리카 국가 리비아를 북한의 숨겨진 외화벌이 창고라고 폭로하고 있습니다. 아니 리비아는 솔직히 사실 생소한 국가잖아요. 근데 북한하고 그렇게 친했었나요?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이만갑 최고의 코너 속 코너, 썬킴의 거침없는 수혜계사 코너가 되겠습니다. 피곤하니까 썬킴 없는 세계사래. 코너 이름은 제가 발음을 못해요. 썬킴 없는 세계사라. 리비아가 솔직히 말해서 우리 아재들 세대에는 그 수로공사 회장의 대수로 공사로 다 알려져 있어요. 대수로 공사. 근데 그거 위에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어요. 맞아요. 솔직히 이제 그 리비아에서 1961년도에 빵 유전이 터지는데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아무것도 없는 나라였거든요. 사막과 낙타. 이 나라가 꽤 오랫동안 이탈리아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1951년도에 독립을 하는데 독립한 이후에도 어쩌라고 낙타와 사막밖에 없는데 하다가 방금 말씀드린 같이 빵! 1961년도에 유전이다! 기름이 터졌잖아요. 그랬더니 한 나라가 기름이 터졌어? 우리 잘 지내봅시다. 라고 접근을 해요. 미국이요. 그래서 이제 그 이드리스 1세 왕이죠. 왕이 그때부터는 이제 나름대로 친미 정권이 돼요. 친미 왕국이죠. 네네. 그런데 이제 그 석유를 팔아서 번 돈을 국민들과 공정하게 나눠 쓰면은 문제가 안 터졌는데 꼭이래. 꼭이래요. 그러니까 터졌는데. 이란이고 어디고 다. 그렇죠. 이 터진 그 유전을 다 이제 왕족과 친족들만 독식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제 백성들 사이에서 국민들 사이에서 이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죠. 이거 유전 터져가지고 나라가 잘 생각이 됐다고 하는데 왜 우리한테는 돌아오는 게 없냐. 부글부글 끓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1969년도에 한 20대 젊은 장교가 이거 안 된다. 이거 공정하게 분배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무혈 구태타를 일으킵니다. 그 젊은 장교 이름이 카다피였어요. 오, 진짜로요? 그런 과정에서 이지 뭐라고 할까 친미 정권 왕국이었던 이드리스 1세의 리비아 왕국에서 약간 반미 성향으로 이제 바뀌기 시작해요. 아니 근데 국가 전체가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반미로 돌아설 수가 있는 건가요? 당시에 이제 아시다시피 이집트는 영국의 식민지였고 알제리는 아시다시피 이제 프랑스의 식민지였잖아요. 맞아. 알제리 프랑스였어요. 축구 잘하죠. 축구 잘하고. 리비아는 이탈리아의 식민지고. 자, 이 나라들이 이제 다 독립을 합니다. 유럽 열강들이 물러나면서요. 네. 그러면서 뭐가 등장을 하냐면 특히 이집트에서 아랍 민족주의, 아랍 사회주의라는 게 등장해요. 간단하게 뭐냐면 이 북아프리카의 발전을 방해를 한 서방 제국주의 물러나라 이거예요. 이 땅은 우리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아랍인들의 땅이다.
라고 주장을 해요. 여기에 나를 따르라! 라고 목소리를 냈던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집트 역사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인 나세르 대통령. 이 나세르주의라고 하면서 간단하게 이거예요. 이집트 땅에서 다 나가. 이집트 땅은 이집트 사람 거야 해요. 그러면서 이집트 땅에 있는 수에즈 운하를 왜 영국과 프랑스가 너희들이 좋아지고 우지하냐? 나가라! 하면서 이걸 국유화를 선언해버립니다. 이거에 카다피가 감동을 받은 거죠. 내 사랑 나세르. 그래서 우리도 아랍 사회주의, 아랍 민족주의, 이 땅은 우리 땅이다. 미국 나가라고. 그래서 이 카다피가 집권했을 때부터 이 권력의 기반 자체가 반미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가장 좀 보면 김일성이 주체사상한테서 많은 영감을 받은 뜻도 해요. 왜냐하면 정말 리비아가 보기에는 북한 조그마고 땅덩어리도 적고 아무것도 없는 나라인데 고개 빳빳이 들고 미국하고 계속 맞서잖아. 그러니까 자기한테 모범이 되는 거지. 본보기가 되고. 그러니까 우리도 저렇게 한번 해볼 거야. 그래서 리비아 가다피하고 김일성하고 굉장히 관계가 가까워집니다. 굉장히 관계가 가까워지고 사실은 80년대 평양시에 있었던 사람들은 대추야자를 못 먹어본 사람 없을 거예요. 까다피가 선물을 보냈거든, 김일성이한테. 김일성이가 평양신문들한테 나눠주라 그래서 매 가정에 1, 2kg씩 대추야자가 다 풀린 적도 있어요. 그래서 까다피를 굉장히 좋아했어, 평양 사람들이. 그래서 뭐 평양도 여러 번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뭐 평양 사람들은 가선생 왔다고 그랬어, 가다피. 가선생. 그래서 굉장히 저 북한 사람들한테는 그 젊은 장교가 폭이 있고 미국에 당당히 맞서고 배짱 있는 나라다. 괜찮은 사람이네. 우리한테 대추야자도 보내주고 이런 생각이 많았던 그런 가다피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아유 옷도 마이클 잭슨 진짜 뭔가 마이클 잭슨이네. 헤어스타일도 파마 이런 걸 입고 또 예, 얘기해 조금 더 보태면 말씀해 주십시오. 평양 사람들이 약간 못마땅해한 점이 하나 있어. 뭡니까? 못마땅해 하는 거예요? 가다피 모습에서 약간 못마땅한 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약간 퀴즈 같은 건데 뭔가 좀 장발 가다피가 계속 몸에 지니고 다니던 거야. 장발이라서 몸에? 그런가? 선글라스입니다. 선글라스? 선글라스 꼈어요? 늘 선글라스입니다. 선글라스? 늘 가다피가 왔을 때 집단 체접할 때 김일성이랑 앉았는데 선글라스를 꼈거든.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 보면서 건방지다고 생각을 했거든. 그런데 감히 수령님 앞에서 선글라스를 껴. 그래서 못마땅한 점을 딱 선글라스 하나 꼈던 건데 결국은 이 후에 저 왜 저 사람 선글라스를 계속 끼고 다니는 거야? 저거 무슨 특징이 있어? 그랬더니 가다피가 한 말이래. 그 아랍국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너무 세안을 가지고 있어서 선글라스를 끼지 않으면 내 눈으로는 사람들이 미래가 다 보이고 사람들이 앞길이 다 보이니까 너무 머리가 아파. 어머. 그러니까 눈을 약간 흐리게 하기 위해서 선글라스를 쓴다. 이야. 가다피가 그런 말을 했대요. 근데 아이러니한 게 자기가 자기 미래는 못 보죠. 그러니까 아랍이 범이 있을 때 하수도에서 끌려 나와가지고 총에 맞아서 죽었잖아. 가다피가. 그러니까 확실히 자기 건 잘 못 보나 봐. 남의 건 잘 보나. 선글라스를 껴가 잘 안 보입니다. 그럴 수 있겠죠. 그러네요. 리비아의 가다피가 미국을 상대로 해서 테러 활동을 좀 했고 또 여기에 또 미국이 보복을 하면서 두 나라 사이의 관계가 굉장히 악화 이론을 걷습니다. 그러면서 미국하고 완전히 대립이 되거든요. 그리고 1992년에 들어서서 미국이 테러 지원국 명단에 올리고 1992년 같은 해에 제재 결의안이 통과가 됩니다. 네. 이렇게 됨으로써 이제 리비아에 대한 제재가 완전히 전방위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이때 또 유가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경제가 완전히 폭락하고 인민들의 생활이 완전히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1993년에 쭉 둘러보니까 이거 우리가 어려울 때 손잡을 나라가 하나 생겼거든요. 네. 그게 바로 북한입니다. 그래서 1993년부터 2004년까지 그때 11년 동안, 그러니까 10년이 넘는 그 기간 동안에 북한 군부하고 군사 협력을 진행해 왔거든요. 그래서 북한 군부에서는 리비아를 가리켜서 정말 그 황금알을 낳는 거위, 알 낳는 리비아라고 할 정도였죠. 근데 북한이 리비아에서 어떻게 외화벌이를 했길래 황금알을 낳는 거위다 이런 표현까지 이제 쓸 수가 있었던 마스 게임 전해줬나? 1993년에 평양에 주재하고 있던 리비아 대사가
북한 외무성 중동 담당 부상과의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면담을 진행했는데 그때 리비아하고 북한하고 군사기술 협조를 좀 진행하자 협력을 제안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북한 측에서 군사 협력을 할 때 리비아에 이제 무슨 군사기술 장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 군사기술 장비들을 수리하고 보수 무슨 운용해주는 그 대가로 월급으로 1인당 $500를 받는 거로 제의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리비아 측에서는 이거 이거 고조나 다름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케이 해가지고 계약을 맺었거든요. 그래서 1994년부터 기능공, 뭐 기술자 이런 사람들이 다 선출이 돼가지고 리비아에 파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비아에 파견돼서 $500를 이제 받게 되면 그 중에서 $100만 본인이 가지고 나머지 400불은 군부가 다 싹 다 거뒀거든요. 그리고 리비아에 간호사들로 의료진이 끓여져가지고 많이 나갔거든요. 그래서 그 처녀 때 돈 벌고 싶은 애들이 뽑혀가지고 리비아에 나가가지고 한 뭐 몇 년 동안 일을 하고 오면 그때 그 붐이 불었어요. 만불을 보러 온다고. 우리 왜 예. 독일 파병 예. 맞아. 그래서 이제 그런 언니들이 이제 옆에 있으면 막 공경의 대상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너도 나가서 간호사라고 막. 근데 대신에 많이 위험하다. 그거는 알고 나가라고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2011년에 그 내전 이후에 리비아는 한때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국가로 지정이 됐고요. 또 지금도 우리나라 아마 여행 금지국으로 이제 지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이런 곳에다가 이렇게 위험한 곳에다가 이제 외화벌이를 위해서 이제 간호사들 파견을 했던 거죠. 그렇죠. 자, 그러던 2015년 리비아에서 활동하는 테러 단체 IS한테 북한인 의사 부부가 납치당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한 10여 년 전 딱 5월 이맘때였어요. 그때가 이제 2015년 5월 23일 토요일이었거든요. 이 중동 담당국이 이제 6국이었는데 주말이라 느슨하게 당 생활총화 이런 거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비상이 걸린 겁니다. 왜냐하면 리비아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날라온 긴급 정보 때문이었는데 그 정보 내용이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리비아의 잘루 병원에서 근무하던 북한인 의사 리용이라는 사람과 그의 아내 서영주 그리고 이들을 태운 운전사 1명, 그러니까 총 3명이 귀국을 위해 리비아에서 이동하던 중 다름 아닌 IS, 이슬람 극단주의자 IS에 의해서 납치가 됐다는 긴급 정보가 날라온 겁니다. 그런데 테러 단체가 한국인 관련된 사람을 납치한 적은 있어도 지금까지 북한 관련된 사람을 납치했던 적은 없거든요. 나올 게 없네. 북한도 놀랐을 거예요. 왜? 선진국 왜 우리를? 우리 선진국 되게 억울해 보인다. 리비아에 있는 왜 북한인을 납치하지?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온 거죠. 그런데 이 IS가 요구하는 내용이 더 충격적입니다. 그때 뭘 요구했냐면 인질들의 몸값으로 $3,000만 요구한 겁니다. 아니 어디 있어? 400억. $3,000만. 그러니까 나 너무 북한 입장에서 돈 없는데? 우리를 이렇게 잘 살아보잖아. 돈 없어요. 400억. 인질 몸값으로 아니, $3,000만? 화물선 배에 납치당했어도 안 근데 되는데. 기한이 넉넉하지도 않아요. IS 요구는 열흘 안에 돈을 달라는 거예요. 엄마 북한 입장에서 어디 있어? 용빼도 못 주거든요. 근데 이제 북한의 입장에서 $3,000만 낸다는 거는 그것도 열흘 안에 $3,000만 맞춰서 낸다는 거는 정말 가당치도 않는 얘기예요. 장담하건데 북한의 어떤 정치 북한은 상황상 3천만 원도 안 줘. 3천만 원. 돈이 있다고 줄 나라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김정은이한테 보고가 됐는데 김정은이가 그걸 보고선 $3,000만 내놓으라니 이게 무슨 말은 하는 게 날벼락 같은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리비아 정부하고 잘 교섭을 해서 외교적인 방법으로 아니, 인질들을 이제 빼내오라 이런 지시를 내렸단 말이죠. 그래서 당시 리비아 주재 대사였던 황영철 대사가 지방 유지들을 통해서 IS하고 연계를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IS로부터 좋다 그러면 몸값으로 1인당 $1,000만 $2,000만 도합, $2,000만 우리 낮추겠다 해가지고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평양에 정보를 보냈거든요. 평양에서도 이제 받아보니까 이게 $2,000만 우선 돈을 줄 돈도 없거니와 그거나. 예, 그렇지. 뭐 $3,000만 $2,000만 어쨌든 똑같은 거죠. 줄 수 없는 상황이고 이거를 좀 시간을 끌라라는 지시가 다시 나갔습니다. 황영철 대사가 쭉 생각한 게 생명 뭐 이런 게 아니로구나. 문제는 돈이 지금 안 되니까 이렇게 됐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접게 된 거죠. 그러니까 국가의 기본 임무 자체가
국민의 생명 안전을 보호하는 것인데 이거를 발세 방치했다는 그 자체가 정말 화가 나는 일이거든요. 네.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씨알도 안 먹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IS는 왜 진짜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이 북한 출신 의사를 납치했을까 궁금하시죠? 이유가 그것도 뭐예요? 3천만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무기 달라고 그러는 거 몸값을. 아니야? 무기. 아, 북한 무기 글쎄요. 제가 역사 천재이기도 하지만 영어 천재인 종민 씨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영어 천재요? 영어 질문이에요. 종민, 예? where are you from? 어? Where are you from? I'm from Korea. That's right. 그 대답 안에 힌트가 있어요. 아니 보통 코리안이지. 그렇죠. 그냥 코리아라고 했죠? 네. 거기에 힌트가 있죠. IS는 사실 이 리용 우사 부부가 한국인인 줄 알았던 거예요. 아유. 한국인인 줄 알았던 거예요. 예. 사우스 코리아. 예. 한국인 의사 부부. 한국인 의사 부부로 알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외에 나가게 되면 무슨 어디서 왔나 물어보게 되면 나는 뭐 코리아에서 왔다 하는데 이 외국인들이 뭐 사우스냐 뭐 노스냐 이런 말을 따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가게 되면 처음부터 생각하는 게 한국입니다. 왜냐하면 뭐 대부분 다 잘 사는 나라로 통합니다. 그러니까 잘 사는 나라의 의사 부부니까 우리를 이제 이 사람들을 납치를 하게 되면 돈을 벌 수 있겠구나. 그 한 가지 생각에 한국인인 줄 착각하고 이렇게 북한 사람인 줄 모르고 납치를 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노스코리아라 이게 그래. 북한 사람인 줄 알았으면 납치를 안 했을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91년도에 러시아가 구소련을 붕괴하잖아요. 그러면서 시베리아 횡단 열차에 범죄가 들끓어요. 네. 무슨 이야기가 있는 줄 아세요? 도둑놈들이 들어와서 기차를 흩어 나가야죠. 그렇죠, 맞죠. 근데 김일성 배지가 있으면 김일센? 러시아로 김일센 여기 거지야 얘네들 아무것도 없어. 얘네는 뒤지지도 않아. 그러니까 그냥 북한 사람이라고 하면 너무 못 사는 줄 아니까 러시아 강도들도 지갑 내놓으라는 소리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갔대요. 그래서 완전 굴욕. 러시아에 가 있던 그 많은 벌목공들이 러시아 강도들한테 털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북한 사람인 줄 알았으면 납치도 안 했을 때도 더 골이 아파진 거지 말하자면. 그 유명한 소말리아 해적도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게 북한 선박. 이거는 인건비가 안 나온다. 풀어도. 잘 살아줘. 2007년에 소말리아 모가디슈 항에서 그 북한 선박 대홍단호가 출항을 해요. 근데 그거를 보호하겠다면서 7명의 소말리아 경찰이 탑니다. 근데 이게 사실 알고 보니까 강도였어요. 어머. 강도로 돌려내요. 네. 그래가지고 내놔라 이랬는데 내놓을 거기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북한 선원들이 그 배에 있던 도끼, 쇠파이프 이걸로 7명의 무장하고 있던 소말리아 해적을 그대로 제압을 해. 제압을 해가지고 나도 해봐야겠다. 그다음부터 소말리아 해적들 사이에서는 절대 북한은 건들지 마라. 건드려봤자 할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인건비가 안 나온다. 해적들은 죽기 살기로 달려. 협상을 해야지. 그런데 이 의사 부부는 얼마나 긴 시간 동안 피 말리는 시간이었겠어요. 이 부부 어떻게 됐습니까? 기적적으로 이 리용 부부가 이제 납치된 때로부터 16개월 만에 풀려났습니다. 16개월이요? 이건 뭐 북한이 교섭을 잘해서 풀려난 게 아니라 리비아 정부군하고 IS하고 이제 격전을 벌이거든요. 아, 그래요? 이 격전을 벌여가지고 이 도시를 탄압을 합니다. 탈환을 했는데 정부군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풀려나거든요. 거기 있었구나. 예. 근데 뭐야 이게? 예. 근데 이제 리비아의 언론 매체들에 따르게 되면 이게 보도를 했는데 이 리용 우사 부부가 갇혀 있던 곳이 정말 햇빛도 안 들고 이제 뭐 전기불도 없는 그런 조그마한 그런 단칸방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속에서 이 사람들이 살았는데 제 생각에는 이 사람들을 왜 죽이지 않았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제 IS가 송전 그리고 반미를 외치는 그런 테러 집단이 아닙니까? 근데 북한도 반미란 말이죠. 그러니까 공통 분모가 반미입니다. 같은 편이야. 같은 편이라는 거죠. 혹시 미국 욕하면 되잖아. 예,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부상병들을 치료해 줄 수 있는 의사부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정도 많이 작용이 됐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 의사 활동도 하실 테고 예, 부부가 다 의사였으니까. 꿰매주고 이런 일도 했을 테고. 북한 입장에서는 마냥 웃을 수만이 없는 게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 불렸던 리비아와 그 관계가 영원히 갈 줄 알았죠. 그런데 그 관계가 돌연 이제 중단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리비아가 북한과 이제 관계를 끊었다라고 하는데요.
핵포기 아빠. Colonel Muammar al-Gaddafi publicly confirmed his commitment to disclose and dismantle all weapons of mass destruction programs in his country. Yet, as we have found with other nations, old hostilities do not need to go on forever. And I hope that other leaders will find an example in Libya's announcement today. 어머, 북한에. أنا من رأيي أن يحذو حذو ليبيا حتى يجنبوا شعوبهم أي مأساة. 만든다가 2005년. 아니 이제 김정일 입장에서는 뭔가 이제 카다피가 배신한 셈인 것 같은데 그렇죠. 카다피의 소식을 좀 듣고서 좀 충격이 꽤 컸을 것 같거든요. 김정일이 정말 충격받은 소식은 따로 있습니다. 2004년 3월 리비아의 외무장관이 당시 트리폴리 주재 북한 대사, 북한의 김병호 대사를 이제 호출한 겁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하려는지 궁금하잖아요. 북한 대사 입장에선. 그래서 갔어요. 그랬는데 느닷없이 리비아 측이 이렇게 훈수를 두는 거예요. 우리 핵 프로그램을 비롯해서 대량 살상 무기를 리비아는 포기했다. 이 문제 우리 해결했다. 그래서 경제 제재를 해소하고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이뤄냈다. 자, 북한도 우리 리비아의 모범을 본받아서 핵 포기할 거 희망한다. 라고 영린을 건든 거예요. 영린을. 권유, 권장. 훈수를 세게 둔 거죠. 안 그래도 열받는데 훈수까지도 김병호 대사가 당시 김정일에게 이 내용을 긴급 전보로 직보합니다. 김종일이가 이 전보를 받고 가다피에 대해서 굉장히 쌍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제 넘은 새끼라는 등, 그다음 양대가리, 그다음에 또 뭐 한때는 반미 투사를 자초하더니 이제는 미국의 개가 됐다는 등, 그리고 미국 놈한테 침을 맞고 우리한테 지금 핵을 포기하라고 그렇게 강요를 한다는. 리비아의 중재가 없이도 우리는 뭐 우리 할 일을 우리가 하니까 뭐 그렇게 상관하지 말라고 해. 이럴 정도로 이렇게 굉장히 분노했었거든요. 근데 김종일의 입장에서는 10년 넘게 군사협조를 같이 해오면서 그래도 사전에 먼저 통보를 해줘야 되는데 이런 방법 없이 일방적으로 이걸 완전히 폐기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다 또 핵을 포기하라고 자기들이 모범을 본받아서 북한의 핵을 포기하라고 또 이걸 얘기를 했으니까 김종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분노했던 그런 케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김종일이가 리비아에 나가 있던 의사, 간호원, 건설 인력들을 100% 다 출수시키라. 그래서 2004년 말까지 리비아에 지금 전개되어 있던 모든 북한 인력들이 다 철수를 했습니다. 예. 가장 화가 난 거는 이제 김일성이하고 맹약을 맺은 전후아니에요. 반미 전선에 같이 반미를 하자고 약속을 했었고 갑자기 핵무기 포기하고 거기다 훈수까지 떠요. 그리고 부시 대통령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런 나라 다른 나라들도 리비아에 모범을 따라서 핵무기 야망을 버리라. 이게 그러니까 진짜 정말 빡칠만 하죠. 그러니까 뭐야 이제는 나하고 가장 친한 전우라들이 돌아서질 칼까지 겨루다 못해진 뒤통수를 쳐. 그러니까 열이 날 만큼 난 거죠 사실은. 근데 카다피는 핵포기 이후에 본인의 선택에 만족을 했나요? 그렇진 않았던 것 같아요. 2009년에 이탈리아를 방문했거든요. 가다피가 거기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리비아가 다른 국가의 좋은 예가 될 거라고 기대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는 서방으로부터 보상받지 못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가지고는 보상만 못 받았을 뿐 아니라 이 서방에서 계속 우리한테 요구하기를 우리만이 아니라 이제 이란하고 북한에 대해서도 핵을 폐기하라고 옆에서 좀 조언을 하라고 계속 약간 압력을 넣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할 만큼 했는데 뭔가 돌아오는 게 있어야 되는데 돌아오는 건 없이 서울가는 개인적인 숙제만 안겨줬다라고 불만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결정적으로 군부가 등을 돌렸어요. 내가 독재자라고 하더라도 누굴 가장 먼저 세뇌를 시키겠습니까? 군인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69년도 이제 쿠데타 이후에 이른바 그린북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제 리비아판 주체 사상이죠. 계속 세뇌를 시켰어 군부에게. 이렇게 세뇌를 시켰는데 갑자기 카다피라는 인물이 난 쭉 군생활하면서 미국은 악마다라고 군생활을 해왔는데 갑자기 그 악마와 손을 잡아버린 거예요. 자기가 봤을 때.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군생활은 무엇 때문에 했냐라는 뭐라고 사상적 혼란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카다피가 어떻게 보면 어정쩡하게 스탠스를 취하다가 뭐 어떻게 보면 경제와 민심과 또 군부의 서포트라는 걸 다 놓쳐버린 거죠. 이제 이해가 되네요.
어찌됐건 이런 불만들이 계속 쌓이게 되면서 무려 40여 년 동안 통치를 했던 리비아의 카다피는 국민들의 신뢰를 잃고 이제 정권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2011년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제가 시리아에서 외교관으로 근무할 때 이 가다피가 죽는 장면을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봤거든요. 네, 그러면서 제가 생각되는 게 야, 정말 권력의 최종점에 섰던 사람인데 저렇게 인민의 보림을 받게 되면 저런 운명에 처하고 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장면이.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난 거는 저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가다피의 저 처참한 죽는 장면을 보면서 김정은이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미머, 지성, 출신 성분 세 박자가 딱 맞아서 국가가 지정해서 미인으로 찍어놓은 애들. 김씨 일가만을 위해 복무하는 옥과라는 것입니다. 김정일의 교환수로 일을 하신 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례하는 김정일 동지 어디 부르십니까? 요만한 콩알이 쫙 박혀 있는데 이 구멍은 누구고 이 구멍은 누구고 다 알아요. 와. 김정일 동지께서 무력부장 차수라라고 얘기하게 되면 5분 내로 딱 잡아야 하거든요. 전화 안 받아서 목 날라간 사람 많거든요. 막 전화 불이 막 우다다다닥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야 이 갔나? 진짜로요? 즐거운 프로에서 play the next channel A